이상문학 내신 대비 태평천하 작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태평천하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제목이 태평천하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뜻이죠. 좀 이상하죠? 일제강점기를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제목은요, 우리 소설의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민족 반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윤직원 영감은요, 즉 부정적인 인물인데 굉장히 서울의 대지주로 살아가면서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 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택시 같은 거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입니다. 굉장히 인색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화적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구한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직전의 조선의 상황은 탐관오리들과 그 다음에 그 아주 극단적인 가난에 몰려서 화적패가 된 사람들이 들끓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화적들에게 아버지 윤용규라고 하는 인물이 역시 윤직원 영감처럼 굉장히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는데 화적패들에게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자, 족보에 도금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족보를 돈으로 사서 치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래는 양반 가문이 아닌데 족보를 사서 양반 가문인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손자인 윤종수와 윤종학을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을 만드는 게 인생의 꿈이에요. 그런데 아들 윤창식은요, 노름을 하면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구분구분하지 않고 딸은 남편과 사별 안 후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어요. 윤종학이라는 인물이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고요. 윤직원 영감의 원픽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자, 일단은 인물의 관계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소설의 주인공은 윤직원 영감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한번 그려볼게요. 윤직원 영감.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는 윤용규라고 화적패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윤직원 영감의 아들은 윤창식이고요. 윤창식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윤종수와 윤종학입니다. 자, 우리 소설의 주인공 윤직원 영감은 유일하게 윤종학 손자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고요. 윤창식과 윤종수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 이 소설은 부분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자, 15장 망친 자는 호얀이라 라는 부분은 이 소설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목의 의미가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가 들어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호자가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호가 들어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름에 호자가 들어가는 인물들을 전부 내치고, 또 이 호자가 오랑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구축하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나라는 진시황의 아들이었던 호해라는 자식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제목의 의미는요,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는데 윤직원 영감의 가문의 몰락이 윤직원 영감의 자식들, 그 중에서 윤직원이 가장 믿고 있었던 윤종학에 의해서 가문이 몰락될 것을 암시하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문체가 조금 특이해요. 이 문체는 예전에 판소리에서 쓰던 문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 윤두꺼비 시절에 별명이 윤두꺼비입니다. 자, 이런 별명 자체가 인물을 희화화하고 풍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공이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작가, 서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자하고 조롱을 많이 해요.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 아버지의 별명은 말대가리입니다.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에 가득한, 자, 불빛이 하늘에 가득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고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는 납득이 가능하지만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고 하는 건 윤직원 영감이 본래부터 원래 좀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런 문체가 바로 판소리 문체고요. 조롱하는 어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에, 5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은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웅장한 투쟁이다 라고 하는 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만 빼고 다 망해라 라고 하는 것을 웅장한 투쟁이라고 표현하는 건 반어적이고 풍자적이고 차가운 웃음을 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편집자가 작품 안에 끼어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는 망했는데요, 윤직원 영감은 부자가 됐거든요. 자, 윤직원 영감은 부자가 됐지만 가족이 화목하진 않아요.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어서 보기가 싫은 건너방의 고씨, 며느리입니다.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윤직원 영감의 딸입니다. 태식이 윤직원 영감이 늙음하게 둔 어린 아들이에요. 뒤채의 두 동서, 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근데 손자 며느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윤종수의 아내와 종학의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안방에 모여서 종수를 맞이하는 예의를 표하고, 자, 종수, 큰 손자가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옹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자,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는 윤직원 영감과 종수이기 때문에 옛날에 가부장적인 전통에 따라서 두 사람이 딱 앉았어요.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자, 여기 윤종수와 윤종학. 그런데 이 윤종수와 윤종학은 윤직원 영감의 손자잖아요. 예전에는 결혼을 다들 일찍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종수도 종학도 결혼을 했고요. 종수는 아들 경손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직원 영감이 종수에게 경손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경손애비는 종수를 뜻하는 거예요. 부디 정신 차리라. 자, 종수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자, 안식구라는 건 종수의 아내를 뜻해요. 아내가 있는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깎기는 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이렇게 경손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마녀도 네 아우 종학이보다는 못혀. 종학이 그놈은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호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도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헌 경부가 되어 갖고서 자, 경부라고 하는 건 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찰관,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되기 전에 경찰관이 되어서 결국은 경찰서장이 될 거야. 응? 알겠어? 하고 자, 종학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있는 표현이겠죠. 그랬더니 종수가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아, 동생놈이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이 겨우 군속이 댕기고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텨. 자, 지금 종수는요, 그 할아버지의 꿈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기는 했는데요. 군석이, 그러니까 아주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에요. 아, 글씨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이 되고 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을 나를 주겠냐. 자, 종수는 군수가 됐으면 좋겠고 종학은 경찰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들을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파리죽동만치도 상관이 없어. 알아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어려서부터도 워낙에 나를 차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해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해프게 쓰기는 하는가 보더라마는 그것도 허기사 내게다 대면은 안 쓰는 심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 말고 제 주때만 실할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리고 지난달에 500원도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를 했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자, 윤종학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신뢰가 대단합니다. 종학에게 이 종학과 비교해서 종수에게 동생보다도 못하다라는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수사가 자,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죠.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라고 심상히 아른 체를 하면서 토방으로 내려서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문원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 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자, 서울아 씨는 윤주건 영감의 딸인데요. 이복 누이 동생, 그러니까 종학과 종학의 아버지인 그 창식이와는 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서는 이 윤창식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또 두 번째 부인에게서 서울아씨라는 딸을 얻은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에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 아들 종수한테서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격려를 받은 후에 자, 태식이 역시 윤직원 영감이 또 따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식이의 그 이복 동생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 앉습니다. 자, 대가족이니까 이렇게 쫙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하고 윤중원 영감이 반갑지 않은 티를 냅니다. 왜냐하면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라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평소에 윤중원 영감과 아들 창식은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뭐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자, 그동안 종학이 창식이죠. 자, 창식 윤주사가 윤주건 영감을 찾아올 때는 항상 돈 때문에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이 전보가 극적 반전의 소재가 됩니다.
지체를 바꿔놓으면 윤주사는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하는 태도만 보면 윤직원 영감은 좀 경망스럽고 윤주사는 좀 점잖은 그런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동경에서 전보? 네,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경찰청에 붙잡힌 거예요. 응? 전혀 상상하지 못하겠죠?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짖는 바람에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식구들도 제가끔 정도에 따라 놀란 건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이 마치 뭉치익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뭉치는요, 망치 또는 몽둥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지금 인물이 놀라는 모습을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할 때는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다 간접 제시예요. 잔뜩 쪽을 들이고 앉습니다. 무슨 소리냐? 응? 무슨 소리야?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보는요, 빠른 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빠른 우편이 간단한 내용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쓸 수는 없어요. 윤주사가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담회 전보를 보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이 채듯이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자,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일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픽업. 사상관계라고 하는 건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은요, 지금 우리의 인식과는 조금 다른데 독립운동과 연계가 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나덩그러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지함으로 수천 길 밑으로 뻗어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직접 제시가 되죠.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자, 신상을 여기다라는 건 종학이에 대한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거, 그 사실 한 가지로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것보다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뒤에 나올 텐데요. 윤직원 영감에게 사회주의라는 것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빼앗을 그런 나쁜 놈들의 모임에, 그 작당에 내 손자가 끼어들어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호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호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윤직원 영감을 진시황에 빗대고 종학을 호해에 빗대어서 가문의 몰락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람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자, 윤주사, 창식, 아버지, 그러니까 종학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참말이여.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러니께로 생판 사회주의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실할 놈이, 그놈이 그게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를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니 부자놈의 자식이 뭐가 아까워서. 아무도 숨을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은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진도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자, 일제강점기가 윤직원 영감에게는 굉장히 좋은 세상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 걷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자, 이 부분이 윤직원 영감의 역사관,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대사예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맞아 죽은 바로 화적패.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탐관 오레이.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이 파리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윤직원 영감이 살았던 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직전에 조선 말, 자,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지나가고, 자, 보아라. 거리거리의 순사요, 고을고을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이어서, 자,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주니. 자, 윤직원 영감에게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는요, 일제와 결탁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남의 꼬봉이 돼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것, 이 좋은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생각보다는 힘 있는 자에 붙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죄 거친이고 앉아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윤직원 영감은 단적으로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방바닥을 치며 벌떡 일어섭니다. 몸짓도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활발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식구들은 방바닥을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혹시 이 어른이 미치지는 않은 건가 의구의 눈빛이 나타납니다. 착착 깎아주길 놈, 종학에 대한 분노예요. 내가 그놈을 내가 편지를 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테여 오냐. 그놈이 3천석 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더니 3천석은 내가 그놈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오냐. 그놈의 3천석 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 주워버릴걸.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자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고리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서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을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요. 죽일 놈. 부르짖는 죽일 놈의 소리가 차차 사랑개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포효 뒤에 처져 있는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서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잇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 같습니다. 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가문의 몰락을 암시하면서 이 작품이 끝납니다. 자, 작품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